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주말엔 시골 가서 시작. 농촌 생활 인구 확대로 농촌 활력 불어넣을 새로운 바람 기대. 농촌의 빈집은 늘어가고 활력은 점차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로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상시 거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주말 농장, 귀농 귀촌 등 다양한 형태로 농촌 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의 문턱을 낮추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최대 10평 규모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6평의 농막보다 더 넓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농촌 체류를 계획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쉼터는 농지에 설치되는 만큼 농지 본래의 목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쉼터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숙박시설을 넘어 농촌 생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민들은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공동체와 교류하며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쉼터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농촌 지역의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쉼터 설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쉼터 설치 시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농막과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법 위반 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농지의 주거 목적 전용을 방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쉼터 도입이 농촌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기존 농막을 대체하며 귀농 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 및 설치 기준. 농지 소유자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m 이내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용 기간.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 안전 기준.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4.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며 취득세 약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5. 활용 조건. 쉼터 소유자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로 제한된다. 6.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상시거주는 불가능하며 농지법 위반 시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건축 허용. 농촌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져 농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없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실제로 농가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촌 체류형 쉼터 홍보 강화,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방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설치 요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허용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실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의 노력, 안전기준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토피아와 행복.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가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저서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란 조용하고 수수한 장소라고 묘사했다.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분 좋게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대하게 교환하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옷차림도 없으며 진귀한 옷감, 화려하게 염색한 옷감을 누가 더 싫어하는가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길 원한다.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흥미를 잃고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모어는 돈과 유행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16세기 영국인을 풍자하기 위해 이 책을 썼지만 독자들이 상상한 나라를 살고 싶은 곳으로 여겼을 때 놀랐다. 그러나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람들이나 독실한 종교인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모어가 상상했던 그 유토피아에 살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의 절정을 다르게 상상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완벽한 사회의 본질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다. 교양 있는 지주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는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철학적 수호자의 통치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라우스는 아르카디아라는 장소를 꿈꿨다. 폭력이나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낭만적인 시골로 씨만 뿌리면 곡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주로 자연, 음악, 시를 감상하며 산다. 아르카디아 주민들은 오전에 잠깐 일을 하고 농사를 지은 후 성대한 점심 식사를 하고 긴 낮잠을 잔다. 저녁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을 마시며 보낸다. 다음날 새벽이 되면 숙취 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올린다. 왕자나 부자가 없고 누구도 왕자나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루소와 그의 많은 추종자들에게 유토피아는 정부, 기업, 교회, 학교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루소는 문명이 부패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까지 세상은 지상 낙원이었다고 믿었다. 최초의 천진난만한 원시인보다 더 점잖아질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물론 원시 시대의 고통, 폭력, 전투가 일반적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루소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발표되었다. 1931년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는 현재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25세기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려냈다. 멋진 신세계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개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회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호화사치품이 넘쳐나고 물질적인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 반인격 약품 때문에 사람들은 늘 미소 짓고 행복한 듯 보인다. 섬뜩하게 상냥한 빅브라더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한다. 레크리에이션, 오락, 무제한적인 섹스를 할 수 있다.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다양한 기쁨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헉슬리는 군사적 힘이나 독재 권력이 아닌 만족 추구가 인간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대가로 개성을 포기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전제 정치 아래 살지는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물질과 개성을 맞바꾸는 거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헉슬리가 만족을 궁극적인 위험으로 두려워했던 이유이다. 사람들은 늘 폭정에 대항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굴복할지도 모른다. 서구에서 소비주의가 첫 번째로 대성황을 이루던 1920년대 말 그 책을 쓰면서 헉슬리는 거침없이 증가하는 물질주의의 싹을 보았다고 판단했다. 이제 세계의 GDP는 당시보다 100배 더 높다. 18.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빈곤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넓은 아파트와 고급 차를 가진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 수명이 150년인 세상.
더 많은 연애와 섹스가 가능한 세상,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채널을 찾는 리모컨이 있는 세상, 세계 평화, 더 넓은 비행기 좌석 등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확신할 수 없다. 핵전쟁, 새로운 독재 정치, 유전공학의 오류, 해성과 지구의 충돌 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위에서 그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구 국가들의 모든 국민, 어쩌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오락과 연애를 즐기며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물질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발전의 화살은 이미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그린 유토피아의 절반도 못 볼지 모르지만 손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100년 전 우리의 증조부에게는 유토피아와 다름없음을,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후손들은 우리에게 유토피아처럼 보일지 모르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적어도 경제적, 의학적, 기술적 발전의 화살은 더욱더 윤택해지는 삶을 향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볼 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관찰된 역사의 패턴을 따르자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문제가 늘 발생하여 과거의 문제를 대체하고 각각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도전 과제를 건네준다. 지구에 실제로 절대 유일신이 강림할 때를 제외하고 이런 순환이 변하리라 생각할 만한 근거는 없다. 지금 우리 기준에서 유토피아인 돈을 추구하지 않고 폭력도 없고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는 사회도 분명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거나 불만족을 가질 것이다. 재능이 있거나 평범할 것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짱이 있고 추녀가 존재할 것이다. 여전히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분명 짝을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현당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심지어 물질적인 유토피아에서조차 우리 후손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후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불만을 예민하게 느낄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사회가 언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해지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사회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삶은 극적으로 더 좋아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올 수세기 후에도 삶은 여전히 더 좋아지겠지만 행복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마음 아픈 전망이지만 달리 보면 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이 출현을 제외하고 심지어 욕구나 공포가 없는 곳에서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사회나 순간은 없을 듯하다. 행복은 분명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앞으로도 항상 삶이 더 좋아지는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유토피아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행복의 조건. 행복의 경제학 질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 답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을 모욕하지 말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 흔히 행복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연구 주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효용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행복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다.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의 소비자 이론의 기초는 바로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가설은 연역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다. 소비자 이론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가능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높은 만족을 주는 소비 선택을 함으로써 암묵적으로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행복론이 최근 경제학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행복의 경제학 이란 흥미로운 주제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논문은 약 9,000명의 연구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건강 상태와 행복도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것으로 학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다. 프로이트는 억눌려 있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달라이 라마는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행복의 정의는 대체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행복을 구체적으로는 측정하기 위해 환경, 열망,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소득, 취업 상태, 각종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여 행복 정도와 불행 정도를 지수로 작성한다. 앞서 소개한 논문은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실질 소득, 인구 통계 및 개인 특성 시간을 설명 변수로 실증 분석을 했다. 결과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복권이나 유산 상속으로 갑자기 위외의 큰돈을 얻게 된 사람은 행복감도 함께 높게 느껴야 한다. 실증 결과 최소한 당첨이나 상속받은 그 해는 분명하게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금액의 복권 당첨이 상속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행복감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영국의 경우 약 1억 원이 생기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며 행복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옮기는 데는 약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돈으로 행복해질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높아진 소득을 어떻게 처분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행복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예로 복권을 탄 가족이 상금의 처분을 놓고 불화를 빚는 경우 복권 당첨으로 인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소득과 소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마음씨가 고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속담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촌이 논을 사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즉 상대소득 가설은 남이 돈을 버는 것을 배 아파하는 한에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교훈을 시사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부자가 되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을 더 벌수록 번 돈을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 돈에 더욱 구속되기 때문이다. 즉 부자가 될수록 삶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욕심을 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돈을 더 버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안분지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경제학은 증명해 보였다.